좀 이제 그 일본 관련보다도 제일동포도 상당히 그 한일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안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한일 관계 구조가 잠깐 저는 소개를 이제 해드린 대로 해주신 대로 그 강릉에 있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뭐 올해까지도 내년에는 이제 그 강원대학교로 바뀌어요. 강원대학교 강릉 캠퍼스 이제 북한과 소위 통합에 대해서 강의 이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학생 여러분들 저는 아까 잠깐 이제 그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무거나 좋습니다. 어떤 거라도 어떤 거라도 한일 관계라든가 북일 관계라든가 어떤 거라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 강의가 강연이 홍보도 알차지 않을까. 자, 일단 제가 이제 제목은 제일동포를 품은 일본,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상하게 이제 대충 잡았지만, 이 강의를 하는 그 제목은 되게 제일동포의 삶에 대해서 약한 일관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10분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선 이제 그 제일동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실은 이제 제일동포에 관련된 것은 지금 여기 오정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제일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좀 늦은 감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제일동포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 제일동포가 현재 지금 전환기를 좀 맡고 있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전환기냐면은 근데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두 국가론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북한은 이제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도 이제 서울 이제 두 국가가 통일을 전제하지 않는, 통일을 전제한 특수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전제하지 않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을 서서히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같이 그냥 현 상태에서 같이 살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제일동포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아니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단법인 한빈누리라는 곳에서 연구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차 일본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주인공들하고 인터뷰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던 거니까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자,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되게 많다, 상당히 많다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은 일본에 있는 그 제일동포 일본 자체로 봤을 때는 10여, 20여 년 전까지는 우리 제일동포가 상당히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중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10% 정도가 되는 제일동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이제 고려민단이라고 해서 민단이라고 하는 한국, 그러니까 남한을 조국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그 그룹하고 그 다음에 조선족 그러니까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년 계열인 이 두 부류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65년도 이후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 그룹 네 그룹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부각되는 것은 제일동포는 민단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단돼서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두 오류를 중심으로 제일동포 사회를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화합을 얘기하거나, 평화를 얘기한다. 근데 그 수는, 보통 이제 수는 이제 민단은 약 한 30만 정도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청년은 약 한 3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일본에 있는 청년 간부라 그러죠. 이제 청년 간부. 근데 우리로 치면은 뭐, 어, 우리로 치면은 도지사 그의 간부. 실제로 이제 요즘 노교수님과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봐 봤습니다. 그분이 이 자료를 보고 발끈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단이 더 많고 총리는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발끈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민단의 영수 30만 명이 총련의 영수 3만 명이라고 찍고 있는데 그것은 영수가 아니라 한국적 조선족을 가리켜하는 말이지요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국적을 가지고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민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족이라는 적은 없습니다. 조선족이 아니면 적입니다. 조선의 국적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적이 없는 것이 비국적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된다는데 실제로는 그걸 청년으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그 민단의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청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그걸 일일이 다 나누면 실제로 이 숫자는 30만, 3만이 아니라 상당히 오히려 그 청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하나 들면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조청년의 이제 그 지역 본부에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그분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조청년의 그 일본의 한 현의 위원장입니다. 꽤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분의 자식들은 한국적이에요. 한국에 가가지고 케이팝을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케이팝을 그분의 부인은 청년에 있는 그 우리 학교라 조선학교라 조선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안에 청년도 있고 민단도 있고 같이. 근데 그걸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딱 잘라서 구분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반발을 한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30만, 3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는 분단 체제에서 나온 아주 그냥 허술한 숫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에 있는 외국인,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외국인을 통계를 냈는데 중국인이 약 23.2%가 정도, 사람이 약 16.8%, 한국이 약 10.9%. 이 수치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줄어드냐면은 일본이 국적을 바꾸라고 압력을 엄청나게 넣기 때문에 어떤 형태입니다. 일본 국적을 바꾸라. 그러니까 민단이든 총련이든 가리지 않고 바꾸라고 압력을 거나 그 다음에 조선적이라는 비국적자는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적을 바꿔야지만이 어디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비국적 가지고는 어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국적을 바꾸라고 해서 이 수준이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에 두 개의, 아까 제가 이제 국가론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 제일동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일동포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 실제로 제일동포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차별이 있었죠. 옛날부터 차별이 있었는데, 차별이 없는 직종을 택하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 대부분은 야구자, 빠찡고, 뭐 이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엽도산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일본에서 스모를 하려고 했어요. 스모를 하려고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스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스모를 하는 것이 가장 일본적인 정수의 스포츠다라고 해서 이 그러니까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레슬링으로. 레슬링은 그게 훨씬 더 쇼가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 이제 그 북이라고 그러죠. 그 경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맞대. 연예인도 맞췄어요. 연예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이름을 갖고 그 정도로 차별이 많이 심한데 근데 그 차별을 왜 바꿉니까? 제일 덕후들은 고정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쭉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도쿄, 오사카, 고베, 교토, 요나고, 아이오이 한 일곱 개 정도 돌았나요? 되게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두 국가 그러니까 남북한이 분단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공통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일된 한반도가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한반도 두 개의 국가에 대한 제일 정부들의 생각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정부들은 당연히 이 분단된 조국은 안 된다. 자, 여기 나오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본이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서 깔끔한 시각이 있을 때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일정부는 통일운동을 해왔습니다. 조선인들은 학교를 보내더라도 통일군으로 기우기에 보냈습니다. 이 국가 체제는 이러한 통일운동을 반대하는 선언입니다. 선배들은 북녘의 운동을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에서 그대로 이제 적었던 내용이죠. 이게 오정훈 교수님이 그냥 바쁘게 그냥 핸드폰으로 막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하여튼 이 분단된 조국은 제일 독보들에서는 상당히 그 약점이 돼요. 엄청나게 약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가론이 솔솔솔솔 이렇게 나오면 제일 독보는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공포심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일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 하여튼 이 통일하는 근데 이분이 두 국가론을 이제 내세우죠. 북한이 적재도 두 국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의 민족이라는 통일지향적 관점만을 고사하는 것은 비현실입니다. 그럼 이 양반은 통일부 장관을 그만 보여줘. 저는 이게 그렇다고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국가론에 대해서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일 덕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도쿄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건데 제일 덕후들의 일본 생활에 대한 생각을 참정권에 대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너네가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면 너네가 차별을 받기 싫으면은 너네가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투표권이 있으면은 너네 당연히 차별을 안 받지 않느냐 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일 덕후가 민단이든 총련이든 간에 한국적이든 조선적이든 총련이 내가 참정권을 가지고자 한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국적을 포기하는 거죠. 일본 국적으로 돌아가는. 근데 이게 이제 그 도쿄에서 어느 분하고 인터뷰를 해서 자신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이런데 이제 물어보기도 했어서 우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죠. 차별을 없앤다라는 게, 일본의 이제 투표권이라는 게 약 12단계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쭉 단계에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의원 선거까지 다 해서 한 12단계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그 단계별로
지금 현재 제일동포 한국 쪽 조선족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족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제 아예 참정권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점점 그 국적을 포기하면서 12단계에서 맨 밑에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창시 개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창시 개명 실제로 해야 된다. 갑자기 엄경호가 미야모토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참정권을 얻어가면서 저 단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일본 사람이다. 그게 딜레마라는 거죠. 니네가 투표권을 얻어가지고 니네가 그 차별을 배제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일본에 있으면서 제일동포로 살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국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김정은의 그 어머니 고용 고용희도 이제 제일동포인데 제일동포 입장에서 김일성이 이제 맨 처음에 고용희 씨가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고용희 씨가 이제 그 김정일의 이제 후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일동포라고 해가지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김일성은 김정일하고 김정은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고용이라는 분도 제일동포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조차 제일동포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김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이라고 상당히 사이가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큰 활동을 안 했습니다. 내정은 잘했지만. 그 옆에 보면은 맨 저쪽 사진 보면은 이쪽에 있는 여자분은 대학생은 김여정이고 저쪽 김정철, 저쪽은 김정은, 저쪽도 김정은. 그다음에 이제 제일동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동포 한 가정 안에 우리가 제일동포라고 해가지고 한 가족 단위 가정 단위 안에 실제로 민단은 민단이고 충년이면 충년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냐? 그렇지 않았다. 그 하부 조직의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부분은 상당히 모호해졌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자기가 충년이고 민단이고를 따질 때는 언제 따지냐면은 명절 때 따져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무슨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고 정치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민단 소속을 하지만 한국적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적인, 그러니까 청년에 몸담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아들들이고, 손자들이 있다.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제 정치 얘기는 금지. 정치 얘기는 금지. 실제로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도 그때만 잠깐 이제 민단 청년이라고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른 때는 그때 외에는 가족이 모이는 그 시간 외에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이든 민간이든. 그래서 저는 이걸 섞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섞임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매한 산층부 조직을 형성하는 그 청년과 민간의 조직을 형성하는 그 지도부는 당연히 남한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아니 남한과 북한의 지시를 받고 정책을 이어받고, 아니면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 밑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거 색깔로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왔어요.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색깔이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요 중에도 일본 쪽들이 좀 많이 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하부 조직이 오면 올수록 민난 청년 대부분은 민난 청년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혁명동생한다. 근데 이분들의 그 민단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구분했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조선학교 출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그래서 동질감이 생기는 거죠. 같은 학교에 또 동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민단 행사에 갔다 왔고 아니면 이 사람은 동기인데 청년 행사에 갔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거의 없다. 그거를 우리 남한과 북한에서는 분명히 청년은 북한이고 민단은 남한이기 때문에 분명히 둘은 화합해야 되고 아니면 그 전에 둘은 반드시 화합해야 되는데 반드시 민단은 청년을 눌러야 돼. 청년은 민단하고 만나지 말아야 돼. 그건 윗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렇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이제 일본에 맨 처음에 가기 전에는 우리 청년하고 민단이 거기서 또 화합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죠. 정작 그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동포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연어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내나 잘라. 이내나 잘라. 그게 그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동포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북일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북일 관계는 여러분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납치 문제입니다. 납치 문제가 처음부터 알파에서 오메가, 납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북일 관계도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북한과 일본의 정치적 딜레마. 근데 사실은 이 납치 문제는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사회단체에서 제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정치 이슈화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베 전 수상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 업적과 정치적 그, 기반 조성을 해서 이 납치 문제를 상당히 부각을 시켰어요. 실제로 이 납치 문제로 정치적 이득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고도, 핵무기 고도와 미사일의 고도화와 함께 납치 문제는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북한의 외교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북한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큰 지렛대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했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본다 보면 일본의 말을 듣지 북한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약 12명 정도가 납치가 됐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일본은 이 납치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참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여기 배지 여기 보시면 파란 배지 일본 수상이 가끔가다 우리나라에 오거나 뭐 일본 수상이 여러분들 TV에 보면 여기 파란 배지가 이렇게 리본 같은 배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납치 문제를 상징하는 배지. 이거는 반드시 다른 거는 다 떼고 나가고 다른 거는 다 떼고 요거는 반드시 사고 일본. 그래서 일본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장이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슈화시키는 실제로 이슈화 됐죠. 미국 대통령한테도 납치 문제에 대해서 12명이 납치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많이 납치 문제가 12명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나? 조선인 강제 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 북한의 반격. 여러분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식민지 때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일제시대 때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사도강산 뭐 엄청난 숫자가 강제로 끌려갔죠. 강제로 끌려갔어. 그런데 이거를 북한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너네는 우리보다 더했어.
거기에 대한 사과도 우리한테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너네도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현실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 명이 모였을 때 이거를 문서화하자 그래가지고 그 문서에 사인까지 했어요. 납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그 얘기는 아예 잊어버리시고 일본의 12명의 납치된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고 고생하셨다. 이거는 예, 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북한이 주장을 했었다라는 얘기. 근데 아무도 이게 노동신문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건 좀 역설적으로 좀 농담 같지만은 노동신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북한학 박사이신 이제 오정문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북한학 박사이지만은 저도 그렇고 노동신문을 이제 어둠의 경로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자체가 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이런 거 보면 북한도 상당히 웃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웃긴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읽어보고, 야, 일본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일본도 겨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물론 그 12명의 납치는 상당히 인권적으로 상당히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또 일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가 되었다라는 것도 있다. 일본은 그거를 국제 이슈화해서 상당히 대북 압박 수단으로 상당히 잘 씁니다. 그런데 그런 납치 문제가 지금 현재 북일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납치 문제가 해결이 됐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일본의 최고 지도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계속 승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걸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버지가 했던 일인데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가 했던 일을 갖다 아버지가 그래 다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아들이 다시 끄집어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일본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전 정치인이 했던 납치 문제를 일본의 지금 현재 수상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바꿔서 납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쪽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서로 꼬리를 딱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일본은 납치 문제를 사실은 그냥 한번 던져먹 제가 봤을 때 던져먹는데 북한이 덥석 모르는 거죠. 왜 하필 딸내미냐고 그 어린 것이 무슨 일을 졌다더니 자네 낚시를 쓰게 되고 그 어떻게 걸려 나오지? 그건 낚시를 하는 거. 뭐가 딸려 나오면 그런 거지. 보면 그냥 쓰고 자네 딸내미 이것이 다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압박을 수단을 이제 취하려고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구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북한이 잘 먹히지 않죠. 그래서 일본이 호텔에 묵고 있는 그 호텔 도청장치를 막 놓고 그냥 별짓을 북한이 다 하는 거지. 묵고 있는 거지. 뭐라. 그런데 이 아베 신조 전 수상이 납치 문제를 이렇게 그냥 던져버린 것이고 그걸 갖다 누가 물었다? 김정일이 독성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아이고야,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좀 있었다. 미안하다. 그랬지, 그랬지, 그랬지. 알았어. 그래 놓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 그래, 이제, 제발 망자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돌아와서 일본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문제를 크게 만들어. 결국은 일본이 북한의 뒤통수를 다 쳐버렸어.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상징적으로는 나타내려고 요걸 지금 이제 미끼를 탁 던졌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납치 문제는 어떻게 내려오지? 납치 문제를 물긴 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오지? 서로 지금 내려올, 이게 가장 큰 문제. 전에는 이제 뭐 비핵화 문제도 있고, 미사일 문제도 있습니다. 미사일 문제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 위에 탄도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 일본 정부처럼. 그거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일본이 실제로 머리 위로 탄도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어느 나라가 좋아. 근데 그 문제보다는 이 납치 문제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이제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서로 이제 이거 언제 내지 언제 내지 이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납치 문제. 예. 그래서 북일 관계는 우리가 좀 전에 다루지 않지만 우리 언론에서 이 북일 관계는 이 납치 문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교감. 오늘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에 좀 요즘에 혹시 일본 뉴스 좀 보십니까? 일본 뉴스가 상당히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기고문을 좀 쓰긴 쓰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나카 사나에 아니 다카이치 사나에 여자 아베라고 얘기 많이 하면서 이 언론들은 뭔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걸 상당히 좋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싸움 붙이고 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 이 약점 이런 걸 상당히 좋아. 그 언론의 속성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붙인 게 앞에 이제 여자 아베. 근데 이 여자 아베라는 말 자체도 저는 솔직히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그냥 뭐 포스트 아베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상당히 이제 이 강경 발언을 많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고문 쓴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그래도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가 이제 정치인일 때 했었던 그 발언의 10분의 1도 못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정치하고 외교를 배우시겠지만 외교는 정치하고 외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외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예측을 해서 공을 좀 썼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됐죠. 근데 자민당 총재가 됐는데 원래는 다수당의 총재가 되면 보통은 자민당.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자민당하고 연합했던 공명당이라는 당이 이제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민당이 좀 약한 당이 됐는데 수가 좀 과반수가 안 되는 당이 됐는데 원래는 자민당에서 총재가 되면은 이분이 이제 총재가 되는 총재가 되면은 총리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지금 이분이 총재가 돼서 총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명당이 나가는 바람에 연합정당이 나가는 바람에 저는 지금 낙동강에 오히려 진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 정부는 좀 제가 이제 관련해서 좀 기고문을 좀 쓰긴 쓰겠지만은 일본 정부는 조금 좀 곤란한데 이분이 수상이 된다고 해서 일본이 갑자기 북구하러 경고하거나 갑자기 한국과의 단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과 뭐 너네 한번 붙어볼래? 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적인 경우 특히 일본의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요거를 PPT를 준비를 할 때 이번이 총재가 돼서 당연히 일본국 총리라고 여기 적혀져 있긴 적혀져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총리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정훈 교수님이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일본 정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만, 신문에, 일본에서 이제 요미우리 신문을 가져갔는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뭐냐면 8월 21일 날, 지난해 8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을 요미우리 신문이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전문 다 번역을 했습니다. 약 한 8개년 정도 되는 요미우리 신문을 제가 일본에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한 9월 달에 8월 22일 이제 보도된 거를 갖다가 이제 9월 달에 제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일본에서 제가 아는 그분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우편으로 보내와서 그걸 전문을 제가 다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과연 일본은 우리 정부를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일본은 한국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에게 정치적인 영향력, 내정이라고 그러죠. 내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고 있는 통일교 같은 경우. 통일교는 일본 정치에 상당히 깊게 상당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 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계에 예, 상당히 정치 자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거를 갖다가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통일교의 역할은, 근데 통일교는 사실은 그 본부는 한국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라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SNS 라인? 라인은, 요런 라인 상태라고 일본에서 그런 때, 라인도 그게 이제 네이버 건데, 그 본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일본은 역대적으로 이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여서 신문의 거의 반 이상을 할애를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쭉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용비어천가 찬양에 찬양을 했어요. 그 기사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주 그냥 거죠.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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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신문입니다. 인터뷰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터뷰한 사람도 그 요미우리 신문의 그 대표이사 회장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탄생한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적인 인물로서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은 과연 어떨까라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이 번역을 한 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일본 사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 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가장 최고로 좋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이제 일본이 상당히 그랬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약간 좀 정치 기조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신문 곳곳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도를 안 하지만 신문 곳곳에 상당히 미로운 그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수산물 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리요리 신문이 그렇게 논조를 펼쳤다고 해가지고 일본 전체를 실제로는 대변할 수가 있다. 대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리요리 신문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산케이 신문이라고 하는 산업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산케이 신문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구구적인 신문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이라는 여기는 이제 좌파적인 신문, 동경신문이라는 것이죠. 또 요 중간에 여기에 아사히 신문이라는 것이 요 도쿄 신문이 여기 있고 아사히 신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케이 신문이 여기 있고 요미우리 신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를 그중 그중에서 요 부분을 차지한다. 가운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오는 논평이라든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오는 논조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의 실질적인 사회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개를 갸웃고 하고 있다. 자, 그거하고 외에도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정권에 따라 가지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서로 악수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는 앞으로 계속 싸울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당히 반도체 분야에 협력을 잘합니다. 너네가 5나노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5나노를 팔 수 있는 기반을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있고 이런 거 여기 지금 나옵니다. 이게 요문이 지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반도체 협력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출해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가 30% 가까이 차죠. 한국은 예를 들어서 꼭 5나노메타, 나노 15분의 1 미만의 첨단 반도체를 세계 공급의 약 20%를 장악하고 일본이 그 공급망을 지지하는 거죠.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에 의한 대일본 투자 기금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말 어쩌고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금 현재 무역전쟁 외에 지금 현재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죠. 6가지 정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AI, 세 번째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인재, 바이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졌는데 예, 그렇게 지금 6개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반도체. 그래서 이 미국의 반도체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 한국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히 알력이 발생한다. 요런 차에 미국과 친한 일본이 과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건 지역적인 문제. 좀 더 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1인당 GDP는 벌써
벌써 이제 2021년도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한국. 총 GDP는 일본한테 많이 떨어지지만 인구 비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인당 GDP는 벌써 일본을 넘어섰다라는, 일본보다 잘 산다는. 실제로 제가 일본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은 못 삽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이제 2010년도, 10년대부터 제가 일본은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못 산다.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난 게 202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일본이 가난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가난하기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가난하기 이전에는 일본이 이 한국을 시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나라의 경제력이 우리를 능가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때리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저기 뭐 닭갈치 사나이가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국에서도 보도 많이 했지만 한국은 기어온다라고 정확하게 한국은 기어온다라는 표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 일본을 능가한다. 자, 능가하려고 하는 국가, 능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 사이에는 반드시 싸움이 난다. 한국과 일본은 전쟁을 하진 않지만 분쟁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히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테네가, 그리스가, 그리스, 스파르타가 상당히 강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가 아테네 이런 놈들이 이게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또 결국은 전쟁입니다. 그게 히디데스 함정입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을 긴장시킬 것이고, 이 긴장은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요즘 현재는 뭐냐? 현재는 전쟁이 아니고 갈등과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경제로 나타납니다. 한국과 일본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일본은 기존에 한국이, 너네 우리가 잘 봐줬던 국가인데, 너네 이게 점점 기어오른다. 하는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계속 머리 들밀고 싸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역사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역적인 좀 더 다른 문제는 독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독도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계속 주장하고 그것도 하나의 지렛대기다. 독도는 지렛대입니다. 이거는 한국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 땅이에요. 근데 독도 문제를 자꾸 불덕불덕 한다는 것은 그것을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톡닥톡닥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것이다.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사례가 그 오종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몇 년 됐는데 그 일본에 갔다가 밥을 먹고 있다. 갑자기 텔레비에서 그냥 땀 하고 이제 뉴스가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항에서 사격 레이더를 일본 그 초계기한테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 군사적 충돌이 서로 이제 뭐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그렇다라고 그런 군사적 분쟁도 일어나.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은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거죠. 노무현 정권 2006년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측량하겠다. 독도 주변에 해역을 탐사 한번 해보겠다고 쫙 위쪽에서 배를 갖다가 일본의 그 배를 이제 측량선을 갖다가 보낸다고 쫙 해서 이제 아오모리 저 북해도 근처에서 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야 이런 그러더니만 어떤 조치를 내는 해양경 절청한테 야 배가 독도 영유권 안에 들어오면 독도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역으로 표시한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배를 충파해서 부셔버려요.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충파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 배를 부딪혀가지고 박살내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썼던 작전. 배를 꽉 부딪혀 그렇게 충파해서 침몰시켜라.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군 함정이 출동을 했습니다. 너네 다 죽었어, 이제. 근데 거기 그 충파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때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배가 쭉 우리 장비 우리가 배가 좀 큽니다. 배가 쭉 그러니까 그 일본 저 북에서 내려오는 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거 올라가. 그게 2006년도 4월 달에 된다였죠. 이제 여러분들 뭐 기사 찾아보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 앞으로 아이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으로 국력이 우리보다 더구나 또 이제 세계 군사력에서 우리가 6위였다가 일본이 5위였다가 우리가 5위고 북한이 아니 죄송 일본이 6위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6위로 떨어지니까 이 일본이 이 방위비를 70조로 되겠다. 물론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방위비 지출도 상당히 경쟁력을 그래서 한일 관계는 앞으로 경제적으로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있으신 분이라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한두 분 정도 뭐 일본에 대해서라든가 한일 관계 관계 예. 제일동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솔직히 이제 제일동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보다도 한국 정부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청년에 있는 분들도 좀 모아서 이렇게 리스펙 한다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싹 빼고 또 민간에 있는 사람만 모아서 건배.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그 청년에 계신 분들이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야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화합을 위해서.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인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현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실제로 민단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청년 조직을 와해시키는 오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조선학교에 대해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일본 정부라는 그런 단체에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이제 차별은 조선족이라고 청년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학교라고 해가지고 많지 않은데 그건 다른 문제죠. 교육의 불평등의 문제.